사람은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참고,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음을 베이고도 모른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남보다 못한 짓을 해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지나간 세월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릅니다. 밥 한 숟가락 못 넘기던 밤,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새벽, 병원비가 없어,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날들이 전부 되살아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버림받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남자가 마지막까지 선을 넘었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김은희는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사업 실패를 핑계로 집을 말아먹고 빚을 남기고 어린 딸과 아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도 세상에 대고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시장에 나갔고 식당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휘고 허리가 굽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이들이 볼까봐, 아이들이 엄마까지 무너졌다고 생각할까봐 그녀는 늘 주방 불빛 아래에서만 몰래 울었습니다. 그렇게 20해를 버텼습니다. 딸은 교사가 되었고 아들은 제 힘으로 회사를 차렸고 은희도 작은 백반집 하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야 인생이 조금은 편안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식 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축하하러 온 것도 사과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축의금 접수대 앞에 서서 빈 봉투 같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 한마디에 결혼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 걸까?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호는 암에 걸렸다며 병원비를 요구했고 오래전 위조한 보증 서류를 들이밀며 은희의 식당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딸의 신랑 회사까지 찾아가 돈을 뜯으려 했고 친척들을 앞세워 은희를 독한 여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참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희의 아들 민호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호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둔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준호는 경찰서도 아닌 법정도 아닌 자신이 가장 잘난 척하던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 늘 지는 것은 아니구나. 참고 산 사람이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이 누군가를 짓밟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구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김은희라는 한 여자가 어떻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대답을 돌려주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목포의 오래된 항구 근처에는 바닷바람이 늘 짠 냄새를 품고 골목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5시만 되어도 생선 경매장의 고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시장 아주머니들의 손에는 늘 비닐장갑과 삶의 무게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 허름하지만 이상하게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작은 백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은인의 집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냥 김 사장네라고 불렀습니다. 점심이면 택시기사들이 줄을 섰고 저녁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하루를 버티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늘 멸치 육수 냄새와 구운 고등어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에 붙은 오래된 선풍기는 여름마다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 김은희는 59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검은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 주머니에는 늘 계산기와 작은 수첩 하나를 넣고 다녔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손등에는 뜨거운 기름에 데인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들어오면 그녀는 늘 먼저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참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의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은희는 23세 박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자동차 부품회사 영업사원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말이 번지르르한 남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하객들 앞에서 은희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 안 시킬게.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우리 준호는 책임감 하나는 끝내준다고 자랑했고 은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 나이엔 다 그렇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평범하고도 행복했습니다. 작은 전셋집, 주말마다 같이 가던 시장, 아이 둘. 먼저 태어난 딸 수지는 유난히 똑똑했고 3살 터울의 아들 민호는 말없이 엄마를 따라다니는 아이였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웃음은 있었습니다. 여름밤이면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수박을 먹었고 겨울이면 네 식구가 전기장판 위에 붙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은희는 그 시간이 평생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말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월급 받는 인생으론 답이 없어. 사업해야 돼. 은희는 불안했지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더 큰 싸움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품 유통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식자재 사업, 그 다음엔 친구 따라 들어간 투자였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준호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엔 진짜야. 그리고 그 이번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은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마철이면 벽지가 젖어 곰팡이 냄새가 났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했습니다. 수지는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 조용히 선생님을 피해 다녔고 민호는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를 본드로 붙여 신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중학생이던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미안하다고만 해? 그 말을 들은 은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이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준호는 정말 떠났습니다. 눈이 축축하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준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좀 살아야지. 은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애들은? 그러자 준호는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키우잖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 줄로 그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컸습니다. 은희는 한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도록 살아냈습니다.
준호가 떠난 뒤 은희의 하루는 새벽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아직 골목길 가로등이 꺼지기도 전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묶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바닷바람은 얼굴을 베듯 차가웠고 생선 비린내와 젖은 박스 냄새가 코끝에 달라붙었습니다. 은희는 손을 호호 불며 무거운 배추 박스를 옮기고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남겨준 자투리 고등어를 싸게 받아왔습니다. 오전에는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오후에는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았으며 밤에는 작은 술집 주방에서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발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아팠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자는 얼굴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는 엄마의 어깨가 얼마나 자주 떨렸는지 어린 수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 가방을 메고 올 때도 부러워하지 않는 척했고 수학여행비가 부담될까봐 나 원래 단체 여행 싫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지는 전교 1등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들어오던 날 은희 품에 안겨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나 됐어. 나 이제 엄마 안 힘들게 할게. 은희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엄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살아야 해. 민호는 말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 이후로 더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야구장에 갔다고 자랑할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운동장 구석에서 공만 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대신 일을 택했습니다. 은희는 속이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대학 보내줄게. 그러자 민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책상보다 현장이 편해. 나 돈 벌어서 우리 집부터 바꿀래.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아파서 은희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자식이 철드는 건 부모에게 자랑이 아니라 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렀습니다. 수지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서울의 중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군대를 다녀와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배관과 설비 일을 배워 조금씩 자기 기술을 쌓았습니다. 은희는 남의 주방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작은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얻던 날 보증금이 모자라 은행 앞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민호가 군대에서 모은 적금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써. 은희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호는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나중에 내 밥 공짜로 줘. 그럼 됐어. 그렇게 은희네 집밥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없어 하루에 찌개 2냄비를 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희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멸치는 직접 볶아 비린내를 날렸고 김치는 친정식으로 시원하게 담갔습니다. 돈 없는 노인이 와서 오늘은 외상 좀 하면 그녀는 못 들은 척 밥을 더 눌러 담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그런 은희 마음을 알아보고 손님을 데려왔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자식집보다 그 식당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은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딸 수진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최연우,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온 날 현우는 식당 바닥에 앉아 고등어 조림을 남김없이 먹고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진 씨가 왜 단단한 사람인지 오늘 알겠습니다. 그 말에 은희는 괜히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 뚜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고마운 말은 이상하게 눈물부터 나게 합니다. 수진의 결혼 날짜가 잡히자 은희는 밤마다 장부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남들처럼 크게 해주진 못해도 딸이 고개 숙이지 않을 만큼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웨딩홀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은희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새 식구 여기까지 참 잘 왔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저녁 식당 문 위에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배는 불룩했고 얼굴은 술 기운에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20해 전 나도 좀 살아야지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던 그 남자. 준호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마치 어제 잠깐 다녀온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은희야, 너 잘 살고 있었네. 은희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준호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 은희는 그제야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제 남편은 20해 전에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손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식당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늘 시끄럽게 밥을 먹던 택시기사들도 숟가락을 든 채 눈치만 보고 있었고 주방에서 반찬을 담던 미자도 손을 멈춘 채 얼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사람처럼 천천히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직도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줘. 당신 손맛이 그립더라. 그 말에 은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가운 물 한 컵만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문 안 받습니다. 드시고 가실 밥은 없어요.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성격 많이 세졌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은희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가면 남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격입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빛을 바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많이 아프다. 그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마치 연극 무대의 선 배우처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갔는데 간암이래. 말기라고 하더라. 미자는 작게 혀를 찾고 몇몇 손님들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준호는 더욱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다. 수진이 결혼한다며 축하라도 해주고 싶었어.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준호는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가족을 찾는 사람. 잠시 후 그는 결국 본심을 꺼냈습니다. 병원비가 좀 필요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준호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당신 식당 잘 된다며. 애들도 다 잘 컸고. 내가 그동안 못 챙긴 건 미안한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면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가족? 그녀는 앞치마 끈을 풀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 없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민호 군대 가기 전에 교복값도 없어서 애가 운동화 밑창을 본드로 붙일 때는,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없어서 내가 무릎 꿇고 돈 빌리러 다닐 때는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희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때도 가족이었어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더니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들먹여?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나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에 주방에서 듣고 있던 미자가 결국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긴 도망간 거지. 준호는 미자를 노려봤지만 은희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당신이 잘 키우잖아. 그 말 한 줄로 끝났어요. 당신은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은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날 준호는 식당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은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불편했습니다. 저 남자가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딸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학교로 찾아왔어. 은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수진의 숨이 떨렸습니다. 교무실까지 와서 울더라. 딸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한다고. 선생님들 앞에서. 다들 쳐다보고 나 너무 창피했어. 은희는 벽을 짚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하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또 시작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인생까지 또 망가질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 민호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만났어요? 은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한참 말이 없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은희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준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수진의 결혼식 날은 5월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맑았고 은희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시집가는 날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20해 전 반지하 방에서 도시락을 숨겨 먹던 아이가 이제 흰 드레스를 입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 앉아 한복 옷고름을 매다가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수진이 어릴 때 쓰던 작은 머리핀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머리핀 하나 사주지 못해 시장 좌판 앞에서 망설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딸에게 미안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엄마가 못해준 거 많아도 오늘은 고개 들고 가자. 은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웨딩홀은 크지는 않았지만 밝고 깨끗했습니다. 로비에는 흰 꽃 장식이 놓였고 피아노 연주 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수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딸은 은희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어른이 되어 있어서 은희는 문 앞에서 한동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엄마, 왜 거기 서 있어? 은희는 애써 웃었습니다. 우리 딸 너무 예뻐서 못 알아볼 뻔했네. 수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 나도 울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도 행복해야 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너만 생각해. 하지만 로비 한쪽에서는 이미 불길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축의금 접수대에는 민호와 사촌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웃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냥 물러설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웨딩홀 자동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검은 정장에 반짝이는 싸구려, 넥타이, 술이 덜 깬 듯 붉은 얼굴.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마치 주인공처럼 걸어왔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왜 오긴? 딸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와야지. 민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단어 입에 올리지 마세요. 준호는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정 안 해도 난 아버지야.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 나오잖아. 그 말에 주변 하객 몇 명이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그 시선을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못난 아버지인 건 맞지만 딸 결혼식에도 못 오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오늘 누나 인생 망치러 온 거 아니면.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망치긴 뭘 망쳐. 오히려 정리하러 왔지. 그러더니 그는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접수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는 너무 얇아 속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으로 축의금함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동안 못 받은 부양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때 은희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복 치마 자락을 잡은 채 멈춰선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준호는 은희를 보자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었네. 은희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로비에 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희의 손바닥이 준호의 뺨을 정확히 때린 것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졌습니다. 은희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할 일은 돈 받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겁니다. 준호는 뺨을 감싸쥐고 씩씩거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은희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사람들 앞이 부끄러워요? 나는 당신 때문에 20회를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벌개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였지만 은희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 내가 내 사업 보증 섰던 거. 은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준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법이 그렇게 봐줄까? 이 식당 내 명의라며. 딸 결혼식 끝나고 좋은 소식 들려줄게. 그때 신부 대기실 문틈으로 수진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 자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녀는 다시 어린 시절 반지하 방으로 끌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딸 결혼식에 온 게 아닙니다. 당신 무덤 파러 온 겁니다. 준호는 비웃었지만 그 순간 로비 끝에 서 있던 민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웃음은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신랑 현우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지만 눈동자는 자꾸 흔들렸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사회자는 밝은 목소리로 진행했지만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사람들 입을 타고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와서 난리를 쳤다더라. 축의금을 달라고 했다더라. 보증 서류까지 들고 왔다더라. 그런 말들이 꽃장식 사이를 돌아다니며 은희의 가슴을 긁었습니다. 은희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은 그녀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입술이 하얘질 만큼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이 단상 위에서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은희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다. 엄마 괜찮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실 뒤 작은 대기실에서 수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채 의자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은희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수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잖아. 아빠 때문에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급식비 밀려서 창피하고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나 이제 겨우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왜 또 나타나? 은희는 딸의 손을 잡았지만 아무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겨우 미안하다 뿐이라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일로 마음 바뀌는 거 없습니다. 현우는 문을 열고 들어와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저는 압니다. 저는 그걸 보고 결혼한 겁니다. 그 말에 수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그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은희가 돈 벌더니 사람이 변했다. 내가 암이라는데도 병원비 한 푼 안 준다. 딸 결혼식에도 못 들어오게 했다. 말은 살을 붙이고 눈물은 연기를 섞었습니다. 오래전 사정을 잘 모르는 친척들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특히 시누이 박정숙은 기다렸다는 듯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숙은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주변 손님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죽게 생겼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은희는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면 나가세요. 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제 사장님 되셨다고 시누이도 손님 취급이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누이 대접 받고 싶으면 시누이 노릇을 먼저 했어야죠.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 마지막 길에 돈 좀 보태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은희는 물수건을 내려놓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는 얼마나 보탰어요? 순간 정숙의 입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도 사정이 왜요? 남의 집 사정은 참 쉽고 본인 집 사정은 그렇게 애틋해요? 손님 몇 명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커지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당신 오빠가 애들 버리고 나갔을 때 정숙 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남자가 힘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 등록금 없어 올 때도, 민호가 일찍 돈 벌러 나갈 때도 당신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요? 정숙은 자존심이 상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그렇게 독하게 살면 나중에 벌 받아요. 은희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당신 오빠랑 결혼하면서. 그 말에 식당 안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더니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가면서도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형님, 후회할 거예요. 오빠가 가진 서류, 그거 그냥 종이 아니에요. 문이 닫히고 은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등골이 싸늘했습니다. 준호가 들고 온 보증 서류가 단순한 협박인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처음으로 장부를 덮지 못했습니다. 식당 불을 끄고도 한참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겁먹지 마세요.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병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보증 서류도 엄마 도장 훔쳐 찍은 거예요. 은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몇 달 전부터 아버지 뒤를 캐고 있었어요. 이번엔 엄마가 당하게 안 둡니다. 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문은 이미 닫혔고 주방의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고 설거지를 끝낸 고무장갑에서는 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 익숙한 공간이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꺼운 서류 봉투는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은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라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식당 근처를 서성인 게 작년 겨울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은행 앞에서도 봤고 누나 학교 근처에서도 봤어요. 은희의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민호는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또 참을까봐. 또 혼자 해결하려고 할까봐. 그 한마디에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늘 뒤에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앉아 있었고 엄마가 몰래 울고 나오는 날이면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 배고프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는 자신보다 더 어른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정리본, 오래된 계약서 복사본까지. 암 말기라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암이 아니라 지방간 수준이래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 이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돈 뜯어낸 기록입니다. 동창들,
예전 거래처 사람들, 심지어 같이 살던 여자까지. 은희는 멍하니 종이를 넘겼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왔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런 사람일 수 있구나. 사람이 어디까지 바닥으로 갈 수 있는지 준호는 늘 예상보다 더 밑에 있었습니다. 같이 살던 여자? 은희가 묻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강세라. 작은 미용실 하던 사람인데 아버지 말 믿고 돈 다 날렸어요. 지금은 그 사람도 아버지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은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 인생이든 망가뜨리는 재주 하나는 여전하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식당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은희는 무심코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소유자 이름. 거기에 적힌 이름은 김은희가 아니라 박민호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몇 년 전에 샀어요. 뭘 샀다고? 이 건물요.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돈으로?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부터 모았어요. 중간에 작은 설비 일도 따로 했고 친구랑 같이 투자한 것도 좀 있었고 원래는 엄마 몰래 그냥 조용히 해두고 싶었어요. 맨날 월세 걱정하잖아. 혹시라도 주인이 건물 판다고 하면 엄마 또 밤새 잠 못 잘까봐. 은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 아이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면 민호가 더 불편해할 것 같아 억지로 참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알면 내 돈 안 쓴다고 했을 거고 괜히 미안해할 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겁니다. 그 순간 은희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20해 동안 남편 때문에 울었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빚졌네. 민호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빚이라는 말 하지 마.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엄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은 이상하게도 은희의 가슴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평생 준호가 남긴 상처 때문에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상처를 넘어선 것들이 더 많았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화면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로비에서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준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딸 결혼식이 제일 돈 되지. 사위 집도 괜찮더라고. 이번에 제대로 받아야지. 그리고 뒤이어 더 끔찍한 말이 나왔습니다. 은희 그녀는 끝까지 이용 가치가 있어.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용서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멈춰 세워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갑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을 때까지. 은희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끝내자. 그날 밤 식당 밖에는 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잔잔했지만 은희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묵은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끝에서 처음으로 진짜 시작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만 봅니다. 누가 울었는지, 누가 무너졌는지, 누가 마지막에 고개를 숙였는지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침묵과 참음이 있었는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김은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말했습니다. 은희 씨가 참았던 거였네.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버텨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낸 것이라는 걸. 딸 수진이 있었고 아들 민호가 있었고 그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박준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돈도 있었고 다른 여자 명의로 돌려놓은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밝혀지면서 그는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잘난 척하며 살았던 사람이 가장 싫어하던 방식으로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거짓말쟁이였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은희를 찾아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이번엔 다르게 살게.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후회가 모든 것을 되돌려주지는 못한다는 걸 그녀는 너무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은희는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은 알아봐 주었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도움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돕는 겁니다. 그 말에 준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미움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 기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진의 결혼식은 다시 조용히 그리고 제대로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축복만 있는 날이었습니다. 신랑 현우는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존경할 어른은 있습니다. 바로 장모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도 작은 설비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워갔고 한때 자신들을 외면했던 신우이 정숙의 아들까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은희는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들까지 짊어지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늦게라도 부끄러움을 배우고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새벽에 시장에 갑니다. 멸치를 볶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손님에게는 반찬을 하나 더 얹어줍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을 마지막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은희는 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희는 압니다.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면 더 책임져야 하고 더 일찍 사과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겉으로 조용히 사는 사람을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람은 끝까지 참던 사람이 아니라 더는 참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김은희는 늦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비로소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20해 만에 나타난 사람이 가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면
정말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디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